되는 사람은 체면도 말이 아니고 새로 되는 사람도 아무런 준비 없이 중책을 맡아 당황하게 되어 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시하시어 미국의 총장 임기 제도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율과 사기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라 생각하셔서 대통령께 상소문을 올리셨으며 상소문을 받아들이셔서 각군 총장 임기가 2년제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 군사사절단 페이지 135호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통일된 행동과 시국을 다투는 전쟁터에서 작전을 명령하는 사령관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의하여 무시되는 일이 많았고, 예를 들어 9.28 수보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계속 북으로 올라 통일을 기대하셨지만 미국 측은 38선이 이남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유엔군 사령관과 이 대통령 사이에 마찰이 많았고, 이 대통령께서는 부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기를 원하셨지만 미국은 언어장애가 있고 시국을 다투는 전쟁 시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반대하여 절충안으로 한국군의 고위장교와 소수의 막료를 도쿄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파견하여 작전 명령 ABC 초보 단계부터 작업을 같이 하도록 해서 작전 수립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의 명칭은 한국 군사사절단. 아버지께서는 초대 단장으로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님과 저희 아버지가 꼭 아버지와 아들 같은 따뜻한 정을 느끼시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출국 인사차 이 대통령을 방문하셨을 때 오늘 클라크 장군이 있는 동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아버지께서는 발음이 잘못된 것을 눈치채시고 클라크 제너럴 클라크 특유의 발음으로 시범을 보이시며 자네는 갈 자격이 없구만 하고 조크를 하시며 L과 R 발음을 정확히 하라는 뼈있는 조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1954년 대통령 방미 중에 생긴 일, 페이지 148에 있습니다. 1954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공식 방문하셨습니다. 휴정협정이 체결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미 간의 경제적, 군사적 문제를 다루고 1954년 한미 합의 의사록의 체결을 준비하던 중요한 방문이었으며 7월 27일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1차 정상회담을 가졌고 30일에는 양 대통령 간의 작별 인사를 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의 조항 중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미국 측 견해가 적혀 있었으며 이것을 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노하시어 회의에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겨우 수회원들이 애원하여 15분이나 늦게 백악관에 도착하니 아이젠하워 대통령, 달레스 국무장관이 화가 나 있어 별다른 인사교환도 없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흥분 에너지로 이렇게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에서 온 소식을 들으니 폴란드 체코 대표를 한국에서 쫓아냈다고 하니 도대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당신이 명령한 겁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요. 아니 모를 까닭이 있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소 힐문하듯한 어조로 물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지만 질문할 것이 있어. 폴란드 체코에 감시원이 있는 것은 좋지만 아니 어째서 미국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한국 방방곡곡을 비행시켜 스파이 행위를 하도록 공인하고 있는 거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유엔군 사령관 헐 장군에게 물으니 네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방 먹은 셈이다. 이번에는 덜레스 군부장관이 말문을 열었다. 대통령 각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6.25 때 당신 나라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안 했으면 오늘날 당신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기해 보십시오. 한참 동안 묵묵부답 침묵을 지키시던 이 대통령께서 자리를 막차고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
내가 기자단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소. 나 좀 실례하겠어. 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리셨답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화를 참을 수가 없었든지 일어날 적에 의자가 뒤로 넘어가 꽝 소리가 날 정도로 대노하였답니다. 반일과 반공에 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한방 먹이신 분이십니다. 한국군 감축과 국방장관 취임, 페이지 183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마지막으로 친선방어군이 끝날 때 빨리 돌아오라는 대통령의 급전을 받으시고 돌아와 경무대를 항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께 보낸 편지를 보여주시며 자네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자네가 맡아서 할 일이네. 될 수 있으면 감군을 적게 하도록 노력해보게나. 자네가 이제부터 국방장관이야. 편지는 한국군 감축에 관한 것이었고 이렇게 갑자기 1957년 7월 6일 국방장관직을 맡게 되시고 미군 측과 2년 동안 줄다리기 협상을 하시어 1958년 11월 26일 2개 사단 9만 명만 감축하는 것으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서 합의를 보고 조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께서 제일 아끼시던 사진입니다. 이 설명은 한국군 감축 문제로 미국 장성들과 지루한 협상을 하면서 필자는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다지기 위해 틈나는 대로 골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필자에게 시상하시면서 자네 요즘 일은 안 하고 골프장에 나가 산다면서 하고 농담을 던지셨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하셔서 크게 하셔서 집 아버님 방에 걸어놓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제1교포 북송과 이 대통령의 진노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교포 북송권은 북한이 일본 조총련을 중심으로 국제적시사업자를 통해서 공작을 하여서 1959년 8월 13일에 일본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 사이에 북송협정이 맺어지어 12월부터 북송이 실시되었습니다. 12월 14일 1차 북송에 900여 명이 북송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투철한 방공정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계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침식을 잊을 정도로 분노하셔서 자네하고 나하고 죽을 각오하고 한번 일을 추진해보세. 계획서를 써오게. 하지만 당신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이라 협상은 불가능하고 만약 무력을 행사한다면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 대통령에게 보여드리며 막강한 군대는 가지고 있으나 전쟁이 날 경우 전방에는 휘발유가 3일분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니 실망을 하셔서 자네 같은 약한 국방장관과 일을 하려니 참 하기가 어려우네. 후에 각군 총장들이 이 대통령의 심기를 좀 풀어드렸지만 12월 14일 975명의 교포들이 북송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막지는 못하였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13일에 전군에 황색 전투 준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8군 사령부 맥그루트 장군이 당황하여 전화로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냐는 문의가 와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뉴욕타임스에 1959년 12월 14일자로 기재되었습니다. 프린트를 제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날 대통령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못했다는 좌측에서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반려되어 아예 출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무대로 호출을 받아갔더니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네 하시고는 연세가 84세 되시는 저희 친할아버님보다도 13세나 연상이신 그 옛날 분들로서는 저희 아버지께는 할아버지뻘 되시는 대통령께서 3단 논법으로 I need an honest man. You are an honest man. That's why I need you. 즉, 나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정말 전직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하시며 손을 꼭 잡으시고 잘해봐, 잘해보라고.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통령이 또 어디 계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대통령의 많은 총애를 받으셨다고 기록하십니다. 다음은 제7장 4.19 소용돌이 속에서 페이지 210입니다. 4.19의 발생과 비상계엄령. 4월 19일 화요일은 정상적으로 아침 9시에 경무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으며 그날따라 상공장관 김영찬 씨가 임명장을 받은 날이라 일찍들 모였습니다. 11시쯤 국무회의가 끝나고 내무장관 홍진기, 문교부 장관 최재우 씨 그리고 아버지 이세분은 대통령께 결재를 받을 것이 있어 경무대에 남게 되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요? 하니 서울 시내에서 데모가 크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 심각성을 못 느끼고 진정이 될 거라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1시쯤 갑자기 팽팽팽 하고 공포가 아닌 실포를 쏘는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라 이건 실포 소리인데 아니 진짜로 발포를 하나? 하자 홍진기 내무장관이 아니 실포가 뭐요? 하시며 진짜 하시어 진짜 탄환 말이요. 공포가 아닌 진짜 탄환. 홍 장관이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뛰어나가 경무대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데모 선두가 경부대 담을 넘을 기세여서 경관이 실포를 발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실포가 뭐요? 하고 물어보신 홍진기 내무장관의 이 한마디가 후에 발포 명령을 책임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홍진기 장관의 생명을 구하실 수 있는 증언의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직접 들으신 아버지께서 억울함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호소하여 무기징역을 풀려나시고 아버지께서는 김종필 씨와의 약속으로 후에 공화당 초대 의장을 맡게 되십니다. 내가 비록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의 목숨만 구해준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무슨 일이라도 들어주겠어. 이것이 공화당 의장을 맡게 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경무대에 같이 안 계셨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벌어질 뻔한 겁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이겠죠. 부정선거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신 대통령, 국무위원들, 그러나 주위의 몇몇 사람들의 과잉 충성으로 추워도 필요 없는 부정선거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학생이 적인가? 하시는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려 비상계엄령이 선포, 서울 시내에는 계엄사령관의 윤원영덕 장군이 계시다가 지방까지 전개되어 전국 5개 주요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육군참모총장 송유찬 씨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 8군에 알립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던 가평 15사단을 서울로 출동시키고 군부대가 도심에 주둔하게 될 경우 이보다 더 강력한 부대를 외곽에 배치되어 이들을 감시 견제하였으니 이 조치는 후에 많은 분들이 혹시나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억제하였다고 아버지의 지휘 능력을 칭송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페이지 229 회고록에 이렇게 기재하셨습니다. 1960년 4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실 것을 스스로 결심하시고 이것을 만천하에 성명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중대한 역사적 한 페이지를 장식한 뜻깊은 날이다. 이 대통령의 하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스컴에서 공개되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발표, 보도된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이것을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 중에 내가 목격했던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억측과 왜곡이 보이기 때문이다. 4월 25일과 26일 그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내가 목격